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영업 활동 계속 이어서 할 거고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제 교재에 남아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역시나 많이 이렇게 축약돼 있는 그런 느낌, 항상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여전하고, 그 연습 문제를 보다 보면은 책에 본문에서 없었던 내용들도 좀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이 부분도 약간 책에 있는 거 위주로 한번 설명도 하고 뭐 부연 설명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회계 원리로 치면은 매출, 그러니까 상기업의 회계 처리라고 해가지고 매출과 매출원가를 다루는 챕터가 두 개가 있어요.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뭐 3분법, 5분법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챕터가 하나 있고, 또 재고자산이라는 챕터가 하나 또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지금 합쳐 놓은 거예요. 합쳐 놓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보고 체계를 여기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손익계산서 보고 체계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순매출, 순매입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본문에는 없고 연습 문제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시면 자,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회계 정보 뭐죠? 기업의 경영 성과,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의 그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2페이지 보면 기업 성과를 나타내는 이익의 구분 해가지고 일단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된다라는 거 이제 알고 있는데,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의를 이제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익들 그 보고 체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의 정의를 보면 수익이란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게 되는 금액, 매출 또는 기타 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익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수익이 매출이죠. 또 우리 매출 요 회계 처리하기 전에 제가 뭐 얘기했던 이런 거 기억나죠? 현금 받고 숫자 써볼까? 응? 자, 상품 5,000원짜리 팔면서 상품 처분이 5,000원 이런 분기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우리 매출은 이렇게 안 한다 그랬고, 이게 만약에 매출이 아닌 뭐 건물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의 회계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매출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산을 팔고 그 어떤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게 이제 수익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고 매출하고 뭐 이런 것들. 누가 돈을 뭐 공짜로 줬어. 현금이 생겼어. 그럼 땡 잡았다. 그런 거 이제 자산 수증 이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수익이에요. 그리고 비용은 이런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소비하거나 희생시킨 경제적 자원의 가치, 비용, 뭐 돈이 나가면서 현금이 나가면서 또 수익 활동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들, 뭐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급여, 임차료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인데, 이익은 단계별로 공시한다. 이게 손익계산서 구성 체계하면서 얘기 다 했던 거예요. 제일 위에 나오는 게 매출 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거. 그 다음에 거기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이게 영업이익이라고 했고, 거기서 기타 수익 비용을 조정하면 세전 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법인세까지 빼주면 당기 순이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처음 보는 게 하나 나오는데 단기 포괄이익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요거는 그냥 개념만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전공자가 아니면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알아봅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율들 나오는데, 비율은 제가 한꺼번에 따로 얘기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자,
여기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거를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한다 그랬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했어요. 자, 영업이익이 왜 중요하냐면 영업이익 다음에 나와서 결국은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당기순이익 정보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는 애들이 뭐예요? 금융수익, 금융비용,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이죠. 주된 영업활동과 어떻게 보면 약간 관련이 없는 애들이야. 자금 조달이나 어떤 자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부수적인 것들, 일시적으로 발생한 뭐 이런 건물 처분이익이나 자산 수중이익 뭐 이런 거, 건물을 처분 손실이나 뭐 재해 손실 뭐 여러 가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죠? 비정기적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렇죠? 영업이익은 약간 정기적인 느낌? 꾸준함? 이런 거예요. 회사가 이익이 1억이 났는데 영업이익은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기타 수익에서 9천만 원이 났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경영을 잘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을까? 이 9천만 원이 내년에도 생길까? 아니거든요. 이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이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때는 이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영업이익이 중요하고 우리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 기준에서도 영업이익이 중요해요. 영업이익이 뭐 3년 연속 뭐 적자가 났다라고 하면 뭐 상장 폐지되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 코스닥 업종 보면은 4년에 한 번씩 이익을 내는 회사들도 있어. 그런 걸 이제 올림픽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퇴출을 안 당하기 위해서 막 분식을 했을 확률이 높죠. 그런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매출 총이익 갖고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거죠. 이 회사의 그 원가율과 마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건데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뭐냐?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원가와 같이 매출액 창출에 직접 소비되는 원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소비된 원가예요. 매출과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원가들이죠.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임대료 내야지, 뭐 전기요금 내야지, 수도요금 내야지, 이런 것들 있죠. 회사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면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뭔지는 뭐 다 아시는 거고, 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자, 포괄이익이라는 게 나오는데 단기 총 포괄이익,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나오는데 포괄이익은 뭐냐면 경영성과는 아니에요. 경영성과는 아닌데 기타 포괄손익까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투자 활동하면서 얘기할 개념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거잖아.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고, 그렇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잖아. 그리고 회사는 열심히 경영을 해서 이 자본의 가치를 늘리는 게 목표인 거죠. 그게 이제 이익인 거고, 자본의 가치가 늘어난다는 거는 자산은 커지고 부채는 작아져야지 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본이 늘어나는 것 중에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통한 자본 증가, 자본금의 납입 뭐 이런 것들, 자본 거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익잉여금과 관련된 이게 뭐죠?
자본거래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면 많아요. 다른 것도 많은데 일단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쌓인 거잖아.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고, 그렇죠? 경영 성과에서 오는 거야. 경영 성과에서. 경영 성과는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린 이렇게 알고 있고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포괄이익이라는 게 탁 튀어나오면서 막 헷갈리게 해요. 이게 뭐냐면 포괄이익은 자본거래도 아니고 자본거래도 아니고 이 경영 성과로 인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애가 있어. 지금까지 들었던 거랑 갑자기 다른 게 확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듣고 넘어가세요. 요 개념을 이제 딱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전에는 더 헷갈리는 개념인데, 회사는 경영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투자 활동도 배울 건데 투자 활동도 해요. 투자 활동도 어떤 생산에 필요한 뭐 토지, 건물, 기계 이런 걸 사는 것도 투자 활동이지만 여유 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은행에 그냥 보통 예금 상태로 있는 것보다 수익률이 좋으니까 회사가 주식 투자할 수도 있어요. 회사 자금으로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오르면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자산을 공정가치로 표현해줘야 돼. 페어하게. 이거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산을 공정가치로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있어. 근데 주식은 가격이 매일매일 변동하죠. 수시로 바뀌잖아요. 상장 주식들은. 내가 주식을 자산으로 갖고 있는 주식이야. 내가 발행한 주식이 아니고 남의 회사 주식을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이거를 100원 주고 샀어. 100원에 취득을 했는데 이게 12월 31일 날 주가가 200원이 돼 있는 거야. 주가가 200원이 돼 있으면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갖고 있는 요 투자 주식을 얘를 200원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 100원 주고 샀으니까 샀는데 100원으로 표시하면 안 되고 200원이 지금 공정가치니까 200원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러면 간단하게 일단 쓸게요. 내가 산 투자 주식이 처음에 이렇게 했단 말이야. 현금 주고 샀어. 아무런 분괴를 하지 않으면 여기는 100원으로 표시가 돼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걸 이렇게 지워서 고치는 게 아니니까. 이 주식을 100을 늘려주는 분괴를 해줘야 돼. 100. 평가 이익이 되겠죠. 주식 평가 이익 100 이렇게 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게 손익계산서로 왔어요. 이익이니까. 이 평가 이익도 수익으로 본 거죠. 수익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은 평가 이익으로 가라. 괜찮아. 얘기를 해요. 경영 성과에 반영시켜. 금방 팔아서 이익을 실현시킬 거니까. 근데 회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얘는 경영 성과로 보면 안 된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럼 경영 성과가 아니야. 네가 주식 사갖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장투를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건데 얘가 어떻게 경영 성과야? 아니야.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잡지 마 한 거예요. 자산이 늘었는데 수익으로 안 잡으면 어떻게 하지? 그냥 자본을 바로 늘려버려. 자본에 직접 반영해. 자본에 직접 반영해. 이게 평가이익이 아니라 그냥 자본이 늘어난 걸로 그냥 회계 처리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이 늘어나는 자본, 뭐라고 표시할까? 자본은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 딱 우리는 이 두 개만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자본이 있어요.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자본이 있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주식이 하락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기타 포괄 손익이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 중에 하나가 있어. 그럼 이 기타 포괄 손익이 정기하고 단기하고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기타 포괄 손익의 증가분, 감소분 이런 애들을 손익계산서 밑에다가 추가해 주라는 거야. 추가해서 기타 포괄 손익이 얼마 해갖고 단기 총 포괄 손익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까지는 경영성과고 기타 포괄 손익은 경영성과는 아니지만 자본에 직접 반영된 뭐 자산의 증가 감소분이에요. 이런 게 이제 포괄 손익 계산서다라는 거고 다시 그냥 잊으세요. 일단은 잊고 왜냐면 우리는 자본은 크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게 편해요. 지금은 이 포괄손익 거래에 대해서는 중급 회계 뭐 이 정도 영역 가야지 이제 좀 제대로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회계 원리에서도 어려워서 잘 안 해요. 자, 손익계산서 정보까지 다 했고요. 표 4-2번 이거 앞에서도 한번 봤던 거죠. 이렇게 짧게 봐놓고 포괄손익은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단기 순이익까지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자, 그럼 수익과 비용은 언제 인식하는가? 수익의 인식 요건. 수익과 비용은 기본적으로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요 얘기도 수정분계를 설명할 때 했어요. 그렇죠? 회계는 발생주의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 거래가 이제 발생되면 그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라는 거고 수익은 뭐 실현주의 이 얘기도 했죠. 자,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해당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인도 시점을 수익 창출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보며 이때 수익이 실현되었다라고 한다. 그래서 수익은 실현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현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를 이제 현금 기준, 현금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회계학에서는 발생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용의 인식은 비용은 그 관련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인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과 비용 발생 사이에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비용이란 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자원의 원가를 말하기 때문이다. 있고 이런 인과관계 근거한 비용의 인식 기준을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또 언제 얘기했냐면은 지난 시간에 대손 얘기할 때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가볍게 싹 읽고 넘어가는 거는 다음 장에서 하는 그 투자 자산, 그러니까 투자 활동 하면서 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한 번 더 느끼게 될 거예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일단 그 용어만 두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뭐 진행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요 129페이지에 있는데 요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어떤 우리 분식에 대한 사례 뭐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대우조선해양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지금 요 예제 더 알아봅시다에 있는 것도 지금 큰 해양 조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분식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때 좀 심층적으로 해보는 걸로 하죠. 뭐. 그냥 이런 얘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매출 이건데 매출을 인식할 때 우리 지금 교재에 나온 예는 뭐 물건을 팔았다, 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매출을 인식해줬다고 수익을 인식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 진행 기준은 뭐냐면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은
어떤 선박을 조선 그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오래 걸려요. 아파트 건설이나 뭐 선박 건조나 뭐 항공기 제작 최소한 3년은 걸릴 거야. 3년 이상 걸려요. 3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년 반, 2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3년 정도 걸려. 그럼 이 회사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회사인데 이 영업 주기가 3년이야. 그러면은 이 다 만들기 전까지는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없으면 수익에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인식하지?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장기간 소요되는 어떤 매출 활동이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래? 네가 이 3년 동안 이거 만드는 기간 동안 그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걸 허용해 줄게. 이게 이제 진행 기준이에요. 응? 보면 총 계약 수익이 100억 원이다. 해양 플랜트를 건조하는데 2년 동안 2년? 2년 동안 100억짜리 공사를 수주한 거야. 100억. 100억짜리 해양 플랜트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예상 원가가 70억이래요. 100억에 수주를 했고 예상 원가가 70억이야. 그러면 이 회사는 이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뭔가 그 해양 플랜트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동안에 이 어느 정도 그 70억을 다 쓰게 되면은 100억이라는 매출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총 예산 중에서 70억 중에서 단기에 네가 뭐 투입한 실행액 예를 들어갖고 X1년도에 14억을 썼다. 그러면 70억 공사 중에서 14억만큼 투입한 거를 진행됐다라고 보고 여기에 총 수주액 100억을 곱한 거를 요 14억을 투입한 회계 기간의 매출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100억 곱하기 70분의 14만큼. 그렇게 해서 수익이 여기가 20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진행률이 뭐 49억을 투입했다. 이게 실행이 49억이 돼. 70분의 49. 이게 누적 실행이야. 77의 49는 70%.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 X2년도에 매출액은 누적으로 100억의 70%는 70억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X2년도의 매출은 얼마가 되는 거야? 누적으로 70억이니까 전기에 20억 인식했으니까 올해는 50억만큼 인식을 하자. 그 얘기예요.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행 기준이에요. 그냥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매출액, 매출원가, 뭐 관련된 비율 이런 것들 지금 하는 김에 지금 설명을 드리면 쭉 다시 책 앞으로 넘어가서 116페이지 이때 뭐 매출채권 회전율이라는 게 나오죠. 여러 가지 비율들이 있어요. 또 뭐 있어? 그 다음에 보면 재고자산 회전율 그리고 비율이 매출 총이익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있고 이렇게 이게 대표적인 비율인데 제일 쉬운 것부터 하면
이런 비율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회사를 놓고 비교를 할 때 액수로 딱 재무제표 이제 금액으로 나오잖아요. 액수로 놓고 보면은 느낌이 잘 안 와. 비율로 보면은 이제 느낌이 좀 잘 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규모가 다른 회사를 비교할 때도 비율이 중요하겠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얘가 매출 총 이익이 되죠. 매출액이 만약에 100이야. 원가가 70이야. 그럼 매출 총 이익은 30이죠. 매출 총 이익률은 몇 프로일까요? 30%죠. 매출액 중에서 매출액이 100인데 걔가 이익이 된 거.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갈게 썼더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반대되는, 이거분의 이거가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면은 매출 원가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매출 원가율. 원가율은 반대겠죠. 매출액분의 매출 원가가 되겠죠. 70%죠. 그 원가율은 이렇게도 써요. 1 마이너스 매출 총 이익률. 이거를 보면 이제 이 회사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진율을 얘기하는 거. 마진율. 70원짜리를 100원에 파는구나. 한 30% 이익 남겨 먹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20이야. 그러면 영업이익이 10이야.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매출 하나 할 때마다 몇 프로의 영업이익이 나느냐 이거예요.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100분의 10%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기 되게 쉬운 거예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냐,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얼핏 봤을 때 카카오가 영업이익률이 한 10% 되더라고요. 이런 거.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회사를 비교할 때 여기는 뭐 이익이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규모가 엄청 다르잖아요. 업종은 같아도 삼성전자하고 그 이름이 갑자기 SK 하이닉스하고 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규모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훨씬 크잖아요. 삼성전자가. 그 두 회사의 어떤 반도체 부문의 이익률을 비교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삼성전자 재무제표에서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사업 부문별 이익도 공시를 하거든요. 거기서 반도체 관련된 그 영업이익하고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보다 영업이익률 퍼센트를 비교하면 어느 회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영업을 더 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율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쓰는 거고, 매출채권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이런 회전율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운전자본을 어느 정도 깔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사들은 운전자본을 깔고 가는데 이 운전자본이 잘 돌아야지. 응? 이 사이클이 구매하고 판매하고 또 현금 회수하고 다시 또 구매하고 판매하고 회수하고 이러는, 이게 빨리빨리 일어나야지 현금화가 빨리빨리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공식을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눈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이 매출채권은 기말 매출채권을 쓰는 게 아니고 평균 매출채권을 써요. 기초 기말의 평균. 이게
책에 있는 것처럼 간단한 공식은 아니에요. 평균 매출 채권을 써요. 그래서 기초 매출 채권 더하기 기말 매출 채권 나누기 2 한 걸로 매출액을 나누는 거예요. 실제 공식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보시면 여기 예제에 있는 거 볼까요? 만약 연간 매출액이 360만 원이다. 360만 원이다. 그리고 매출 채권이 평균 잔액이 60만 원이었다면 60만 원. 연간 360일 기준 6회전. 이게 나누면 360만 원 나누기 이게 6 나올 거예요. 6. 그쵸? 66에 36이니까. 회전율이 6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6회. 6회전. 감이 잘 안 오죠? 매출 채권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매출 채권이 60만 원이란 얘기야. 평균 매출 채권, 기말 매출 채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데일리 매출 채권 잔액들의 평균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거가 되겠죠. 이 의미대로 하면. 근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어차피 이거는 이게 몇 회야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기업의 재무지표를 보고 그냥 간단하게 분석해보고 싶어서 만드는 비율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이렇게 해요. 그럼 평균 매월 한 60만 원씩 항상 매출채권 잔고가 이 정도 있었겠구나. 근데 1년에 매출이 360만 원이면은 이게 6번 도는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야. 재고자산 회전율도 마찬가지예요. 재고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매가 중심에서 본 거라고 하면은 재고자산 회전율은 원가 중심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평균 재고자산을 쓰고 평균 재고자산이 얼만큼 팔렸나 매출 원가를 보는 거예요. 매출 원가. 요거 갖고 또 회전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회전율이 6회 적당한 건가? 감이 이게 자주 보던 사람들은 감이 와요. 감이 오는데 이런 영업 사이클이 6회라는 거는 1년이 12달이니까 2달에 한 번씩 이 사이클이 도는 회사구나. 이 회사의 영업주기 한 2달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겠죠. 그리고 영업 사이클이 돈다기보다도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수되는 거. 회수되는데 한 2달 정도 걸리는구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팔리는데 한 2달 정도 걸리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6번 도는구나. 2달 정도 걸리는구나.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회전율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감이 떨어져서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게 책에는 없는데 매출액이 만약에 360만 원이야.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똑같은 예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매출 채권이 기말에 60만 원이 남아있어. 이거는 그냥 기말 매출 채권이라고 할게요. 얘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숫자고 얘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숫자예요.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매출액이 360만 원이고 기말에 매출채권이 60만 원이면 이 매출채권이 적당한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매출채권이 너무 과하면 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 거고 대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 정도면은 적당히 매출을 많이 했으니까 매출채권도 크겠네. 지금 얘가 이래서 그렇지 매출채권이 막 몇백억씩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매출은 몇천억이 있겠죠.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이제 매출채권이 우리 재무제표에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 그럼 매출채권이 되게 중요한 자산이야. 이 매출채권이 정말로 얘가 정상적인 채권인지 궁금하단 말이야. 그럴 때 회전율을 계산해봐. 몇 회면은 적정하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 회전율이라는 그
회전율이 몇 회가 적정한 건지 감이 잘 없잖아요.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게 연매출이니까 월 평균 매출액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월 평균 매출액. 월 평균 매출액 간단하게 그냥 요 1년 매출액 360만 원을 12로 나눠요. 12로 나눠. 30이 되겠네. 3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회사는 한 달에 30만 원씩 매출을 하는 회사야. 월 30만 원 매출이야. 응? 매출 채권은 두 달치 채권이네. 기말 매출 채권이 60만 원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씩 매출을 하는 회사가 매출 채권이 6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두 달치 매출은 아직 못 받았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뭐까지 예상할 수 있어요? 매출하고 돈 받는데 2달 걸리는구나. 회전율 6회 이거 나온 거. 1년이 12달이니까 1년에 6회면은 사이클이 도는데 2달 걸리겠네. 이렇게 했던 거하고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훨씬 쉽게 접근했죠.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아요? 이게 회전율로 보는 것보다 매출액을 월 평균 매출액을 계산한 다음에 채권이 몇 달치 매출액으로 남아 있는 거냐 이걸 보는 거야. 훨씬 쉽죠.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이해하기가 더 빨라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한 달에 30만 원인데 100을 나눠봐. 3.3 나오죠. 그러면은 3개월 하고도 며칠 더 걸리는 거야. 매출채권 회수하는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게 되게 크다라고 하면 매출채권의 대손을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런 거가 되겠죠. 이 회사가 대손을 잘 안 잡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겠죠. 매출원가하고 재고자산도 그렇게 보면 돼요. 매출원가, 평균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한 달에 요만큼씩 팔리는구나. 그럼 재고 남아 있는 게 얼마지? 창고에 얼마 남아 있네? 그럼 이 회사는 뭐 한 달치 물량을 안전재고로 보유하고 있구나. 한 2달치 물량을 보유하고 있구나. 6개월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너무 안 팔린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비율 분석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볼 건데 어디를 먼저 볼 거냐면 매출하고 매출원가 이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140페이지에 있는 6번을 볼게요. 6번 상품 매매업의 손익계산서 항목 간의 관계. 이게 지금 수업 내용한 거랑 바로 이어지는 거라 6번 문제. 6번 문제를 보면 순매입법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면은 정인실업의 손익계산서이다라고 1번, 2번, 3번, 뭐 3번에서 순매입액을 물어보기도 했고 이건 뭐냐면은 순매출, 순매입 이런 게 있는데 뭐 상대되는 개념은 당연히 총매출, 총매입이라고 써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막 정의를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매출액하고 매출원가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액은 둘 중에 얘예요. 순매출이 매출액으로 기록돼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 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건데, 요 단기 매입에 들어가는 요 매입은 순매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순매출 순매입이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 회사는 거래처한테 물건을 팔고 매출을 인식하고 매출 채권을 인식하게 되는데, 근데 회사하고 거래를 하다 보면은 100을 팔았어 이랬는데 물건에 이제 불량이 생겨가지고 거래처에서 깎아달래. 그럼 매출이 줄겠죠. 깎아줬어. 매출을 깎아줬어. 뭐 매출이 뭐 1원만큼 줄었어. 그럼 매출 채권도 1만큼 줄겠죠.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손익계산서에는 상계돼서 얘가 가는 게 맞죠. 우리 원장을 배웠으니까 매출 원장에 증가되면 여기다 써주고 감소되면 여기다 써주잖아. 매출도 당연히. 그렇죠. 감소되는 거 아직까지 못 봤지만 이런 감소 반품이나 뭐 깎아주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매출이 줄어드는 거를 회계학에서는 매출 애누리가 발생했다. 반품이 있었다. 그럼 매출 환입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중에 절반이 반품됐다라고 하면은 매출 환입이 50 있었던 거야. 그럼 매출 채권이 또 줄어. 이런 애누리하고 환입 이런 것들을 매출에서 차감해줘라. 그래갖고 아예 이렇게 분개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애누리하고 환입이라는 계정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익계산서 매출액을 표시할 때는 애누리하고 환입을 다 없애고 이렇게 나눠서 분개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걸 또 해줘야 돼. 애누리하고 매출 환입을 없애주면서 매출을 없애줘.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매출 애누리라는 계정과 매출 환입이라는 계정을 썼지만 얘네들은 어차피 기말 후정 분기할 때 매출에서 조정해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생할 때부터 그냥 매출을 이렇게 줄여주는 회사가 더 많아. 굳이 애누리 환입 안 쓰고, 애누리 환입이란 말은 조교에만 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출 원장에서 이게 정리될 거 아니야. 우측 좌측으로 정리가 되면은 매출은 49밖에 없잖아요. 저절로 49가 기록이 되겠지. 이 말을 그냥 순매출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런 걸 뺀 진짜 매출이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순매출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거는 결국 순매출이다. 이유는 이 원장에 있는 잔액이 기록되는 거니까 원장에서 결국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순매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내가 거래처한테 물건을 팔고 그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다시 나한테 리턴됐으면 줄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매입도 마찬가지야. 매입도 내가 물건을 사왔어. 매입을 해왔는데 매입의 과정에서도 매입 애누리가 있을 수 있고 매입 환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매출은 환입, 매입은 환출 뭐 이런 게 있어요. 샀다가 다시 반품하는 거 환출이라고 해요. 샀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 깎아줘 이런 거 애누리라고 해요. 그리고 또 매출 할인, 매입 할인이라는 것도 있어. 애누리하고 할인은 느낌은 우리는 깎아주는 건 똑같은데 달라요. 애누리는 어떤 그냥 거래를 하면서 깎아주는 게 애누리고 어떤 하자라든지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할인은 뭐냐면은 대금 지급을 빨리 하면 깎아주는 걸 할인이라고 해. 회계학에서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런 거 이제 전공 가면 배우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가감해서 순수한 매입 이런 걸 순매입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 가감한 순수한 매출을 순매출이라고 해요. 결국 얘네들이 손익계산서를 구성하게 돼. 그리고 매입 순매입에게는 이런 애누리, 환출, 할인 이런 거 조정해 주는 거 말고 또 더 있어. 운임이라는 게.
매입 운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교재에 없어서 설명이 없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운임은 뭐냐면은 내가 물건을 사올 때 택배비를 부담한 거야 소비자가. 우리 뭐 인터넷에 물건 살 때 택배비 무료가 있고 별도 부담이 있잖아요, 그쵸? 무료는 택배가 공짜인가?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지. 이런 운반비는 운반 비용은 둘 중에 한 명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판매자가 하거나 구매자가 하거나 둘 중에 한 명이 부담하는데 구매자가 운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사오면서 뭐 현금을 주건 매입 채무를 주건 이렇게 하잖아. 상품을 사오는 게 이제 매입인데 이 운반 비용까지 상품의 원가로 본다는 얘기예요. 매입 운임까지도 매입액에 포함시켜라 이 얘기예요. 매입 운임까지도 매입액에 포함시켜라. 왜냐하면 내가 이 상품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담해야 될 원가니까 운반비를 부담해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판매자가 부담을 한 경우다라고 하면 판매자는 같은 논리로 매출액에서 운반 비용을 차감해야 될까? 매출을 인식하고 돈을 받는데 다시 운반비를 줬어. 현금을. 10,000원짜리를 팔았어. 10,000원짜리를 팔았어. 택배비가 2,500원이야. 2,500원을 내가 줬어. 그럼 여기서 매출을 다시 2,500만큼 줄여야 되느냐?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요. 현금 또는 매입 채무 이렇게 10,000원 주고 상품을 10,000원 이렇게 했는데 택배비를 2,500원을 준 거야. 이 상품 사면서 부담하는 택배비는 얘도 상품의 원가라는 거야. 상품이 10,000원짜리가 아니라 12,500원짜리가 되는 거지. 매입 원가를 정할 때는 이렇게 해요. 구입 원가를 할 때는 운임까지 포함시켜. 그리고 뭐 애누리 할인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빼주는 거고. 근데 매출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상한 거지. 나는 마음만큼 팔았고 택배비 2,500원 부담한 거는 이건 매출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야. 차감하는 게 아니고 얘는 별도의 뭐 운반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의 수익은 택배비 내가 부담을 했지만 이 택배비는 이 수익 활동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부담한 원가야. 그냥 비용이야. 별도로 비용으로 인식해 준다고요. 순매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빼주는 게 아니고 매출액은 10,000원. 여기 있는 순매출액은 내가 물건 판 10,000원에다가 뭐 그 여러 가지 뭐 애누리 같은 게 발생했으면 걔네들은 빼주는 게 맞아. 근데 운반비가 발생했다. 걔는 빼주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얘도 원가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이제 자산의 취득 원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또 얘기를 할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것도 투자 활동을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면은 한 번 더 느낌이 또 올 겁니다. 일단 책에도 없는 얘기라서. 근데 요 문제 6번에 요 비슷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요 얘기를 잠깐 했고요. 문제 6번은 볼게요. 영업 활동까지는 진도가 되게 느리게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건데 투자 활동, 재무 활동 가면 이제 훅 지나가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많은 개념 얘기들을 계속 누적적으로 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은 뭐 좀 얘기 안 해도 될 게 많아져요. 좀 영업 활동하고 다른 부분들만 탁탁탁 터치하고 약간도 되는 뭐 이런 것들이니까 앞에가 조금 길어도 지루해도 좀 참아주시고 6번을 보면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건 손익계산서 형식을 물어보는 거죠. 응? 다음 빈칸에 1, 2, 3번 해가지고 물음표로 되어 있는 애들을 응? 찾으라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이건 케이스가 다 다른 거겠네요. 그쵸? 이거를 교재에서는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어려운 게 아니죠. 손익계산서 형식이에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게 매출 총이익이고 그리고 영업비용이라고 있죠. 자, 우리가 얘기했던 판매비와 관리비, 얘를 다른 말로 영업비용이라고도 해요. 같은 뜻이야. 이렇게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순이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순이익 이꼴 영업이익인 케이스예요. 기타 수익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케이스에선 그렇습니다. 기타가 없으니까 영업이익이 그냥 바로 순이익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케이스에서 1번, 2번, 3번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은 매출액이 17만 5천 원이고 매출 원가가 물음표야. 그렇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9만 원, 영업 비용이 물음표고 순이익이 15,000원이에요. 이번은 매출액이 11만 원, 매출 원가가 5만 6천 원, 매출 총이익이 물음표로 되어 있고 영업 비용이 물음표로 되어 있고 순이익이 2만 원. 3번은 매출액이 물음표고 매출 원가가 8만 5천 원, 매출 총이익이 7만 5천 원. 너무 쉬운 문제 같은 느낌이 든다. 39,000원, 순이익이 물음표다. 이 빈칸을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니까 이거는 두 금액의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영업비용을 빼면 순이익 15,000원이 되니까 두 금액의 차이가 되는 거고. 이거 계산 안 해줘도 되죠. 이런 거는 직접 해보세요. 일단 뭐 손익계산 형식대로 그냥 쓴 것까지만 저하고 같이 한 걸로 하고, 자, 두 번째 케이스.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목도의 회계자료이다. 그 총 매출액과 매출원가, 영업비용이 나와 있어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매출 총이익률을 봤어. 그래서 매출액이 49만 5천 원, 매출원가가 35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빼주면 되죠. 14만 5천 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계산하래. 근데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가 10만 원이야. 그러면 영업이익은 쉽죠? 4만 5천 원이야.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하래.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 분의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죠. 29.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영업이익률도 계산해 볼까? 영업이익률은 49만 5천 원 분모 똑같고 분자는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4만 5천 원.
9% 정도 나오네. 9%. 아, 이 회사는 마진율이 29.3이고 영업이익률은 9%야. 그럼 원가율은 얼마야? 1-29.3% 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단기 매입액하고 매입 운임 비용이 있을 때 순매입액을 계산하시오. 아까 요것 때문에 제가 순매입액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애누리 뭐 이런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그쵸? 순매입액은 매입금액 더하기 운임 빼기 애누리 빼기 환출 빼기 할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45만 원 매입금액 매입 운임이 17,000원. 그래서 순매입액은 46만 7천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추가 정보가 있대요. 기초재고, 기말재고, 순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하시오. 자, 이게 순매입액이야. 근데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죠? 기초재고에다가 더하기 단기 매입액 빼기 기말재고가 매출 원가가 된다 그랬죠. 응? 기초재고가 6만 원 문제에서 줬고요. 자, 단기 매입액은 앞에서 푼 요 순매입액이 단기 매입액이 돼요. 단기 매입 금액이 요 금액 요 45만 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순매입액 46만 7천원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오는 거야. 기말재고는 문제에서 줬죠. 9만 원이다. 응? 이렇게 하면 매출 원가가 43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상품 원장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게 상품이다라고 하면 기초에 6만 원이 있었어. 그 단기 매입이 46만 7천 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판매 가능 재고가 6만 원에 46만 7천 원을 더한 52만 7천 원 이렇게 있었는데 장부를 마감을 52만 7천 원 이렇게 하는데 기말에 창고에 갔더니 기말 재고가 9만 원이 있어. 얘를 차기 2월 시키는 거지. 차기 2월 9만 원. 그럼 여기 있는 게 올해 그 얼마나 팔았을까 매출 원가가 되는 건데 이게 43만 7천 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원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 매출 원가 계산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계산하라 그랬네. 그럼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하려면 매출 총이익을 계산해야지.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지. 매출 원가 여기서 계산했고 매출액은 문제에서 줬죠. 순매출액 70만 원 요거예요. 70만 원에서 매출 원가 43만 7천 원을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걔를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매출 총이익률이 되겠죠. 그럼 계산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5번. X4년 3월에 회계자료다.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거는 이런 문제는 있으니까 푸는데 거기 있는 거 보고 손익계산서 양식대로 다 넣은 다음에 마지막 줄에다가 포괄이익 넣어가지고 포괄손익이라고 쓰면 돼요. 응? 이렇게 하면 돼. 손익계산서 형식대로 가볼게. 이렇게 가보면 매출액 40만 원이죠. 자, 이렇게 제목도 쓰자. 손익계산서. 근데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 똑같아요. 매출원가가 25만 원. 이건 계산해야죠. 매출 총이익은 계산하면 15만 원이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판매비 이렇게 줬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안에 판매비가 있어. 만 원. 그리고 판관비 성격에 또 뭐가 있나 찾아봐요. 급여 59,000원. 또 뭐 있어? 임차료. 다 이런 거 다 필수적인 영업 비용들이죠. 임차료 35,000원. 단어의 뜻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으로 알잖아요. 이렇게 임차료, 판매비, 급여 이런 거. 이런 거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비용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런 거 이제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막 이렇게 외우고 이러는 거 아니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이자 비용, 이자 수익이 있는데 얘는 금융하고 관련된 거죠. 딱 봐도. 그거 빼. 판매비와 관리비 이만큼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냐? 이게 단순 암산이 잘 안 돼요. 이게 계산기를 자꾸 써버릇하고 엑셀을 써버릇하면은 잘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게 영업이익이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줘. 46,000원. 영업이익이 46,000원이야. 그러면 금융수익, 이자 수익을 더해요. 14,000원 더해주고 이자 비용을 빼주죠. 응? 6,900원 빼주고 다 했죠. 이렇게 하면 뭐야? 46,000원 더하기 14,000원 응? 빼기 6,900원 하면은 53,100원이죠. 요게 여기다 쓸게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냥 줄여서 세전이익. 응? 요게 지금 53,1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자, 법인세가 얼마냐면은 10,000원. 빼주면 당기순이익은 43,100원이죠. 여기까지 하면 이게 손익계산서야. 근데 우리는 포괄 손익계산서를 써야 되는데 기타 포괄이익이 6,500원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기타 포괄 이익, 이게 손실일 수도 있어요. 6,500원 더해주면 43,100원 더하기 6,500원 49,600원이죠. 요게 당기 포괄 이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그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이름으로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 적용하는 회사들은 포괄자 없는 그냥 손익계산서 여기까지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고 포괄이익과 관련된 정보는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해요. 네. 자, 여기까지가 경영성과다. 이거는 자본에 직접 반영된 그 기타 어떻게 보면 기타 자본 이런 애예요. 기타 자본의 증가. 포괄이익 이런 거 있고요. 자, 이제 문제 제일 뒤에 걸 풀었는데 이제 앞에 거 이제 같이 풀어보죠. 앞에 거 같이 풀어보고 시간이 되면 이제 뒤로 가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지금은 매출원가는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 기초재고에서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재고를 빼면 매출원가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따로
또 배워야 돼요. 이거를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나머지 뭐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